네, 안녕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선미입니다. 앞서서 이제 신기술 관련 분쟁의 유형, 종류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관련 분쟁이 중재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중재 절차 진행을 할 때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관련 분쟁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신기술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신기술은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신기술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에서 우리가 그 분쟁 당사자들이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는 confidentiality, flexibility, 그리고 technical complexity,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성 내지는 전문성, 그리고 과연 이 국제 분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집행을 가능한지 역시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AI로 대표되는 신기술 관련 분쟁에 중재가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재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중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입장의 차이를 절충하고 조율해서 대안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절차로서의 중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이는 소송이랑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과 좀 유사점을 살펴본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판정에 확정력 및 기판력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법원의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중재 가능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재 가능성은 어떤 특정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의사, 그리고 분쟁의 성격, 준거법, 관할, 공공질서,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의사는 중재의 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사자 간에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재 합의라고도 부르는데요. 두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만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반드시 쌍방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의 성격입니다. 모든 분쟁이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적, 비재산권적, 그거가 관계없이 화해로 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로 계약상의 분쟁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혼 아니면 형법상의 범죄 해당 여부 이런 것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할입니다. 이것은 중재판정부에 해당 분쟁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각 국가마다 이제 중재법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준거법인데요. 준거법은 만약에 이제 관할이라는 것이 중재라는 절차를 우리가 해당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준거법은 분쟁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준거법은 중재인이 실제로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입법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질서 부분입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재 가능성 및 이 중재 가능성의 판단의 요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라서 이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해당 분쟁이 정말로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IP 그 소유권 관련된 분쟁입니다. Q사와 I사가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서 퀀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획기적인 퀀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후에 두 회사 사이에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분쟁은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의 성격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IP 그 소유권에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두 회사 사이에 공동 개발 계약이라는 계약상의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의 성격상 중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의사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두 회사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분쟁 해결 조항으로서 중재 조항을 삽입해 두었다면 사전 합의로 인정이 되어 당연히 중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쟁 해결 조항으로 중재 조항이 미리 마련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사후의 양사의 합의로 인해서 사후 합의를 한다면 해당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사후 합의를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할 그리고 준거법입니다. IP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을 제공을 하고 관련 법적 제도들이 마련이 이미 되어 있고 국제적인 조약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거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할 같은 경우에도 Q사와 I사가 중재법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의 회사라면 당연히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것이고 설령 두 회사가 각각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중재법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또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질서 해당 여부입니다. 퀀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공공질서에 위배되어서 중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같은 경우는 양사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중재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인데요. 실제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례를 예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 사례와는 달리 좀 다수의 당사자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중재 가능성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실 교통사고는 이제 불법행위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재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사실 그 소유자나 제조사 그리고 그 자율주행 운행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별도로 있다면 그 업체 간에 계약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계약생의 분쟁으로 중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자동차 소유자 내지는 자동차 제조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후 합의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야지만 중재로서 분쟁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조사나 그 프로그램 개발 업체 또 내지는
소유자나 제조사 간의 그 매매 계약이라거나 아니면은 기술 제공 계약에 있어서 분쟁 해결 조항으로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관할 및 중거법 관련 문제입니다. 관할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해당 국가의 중재법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중거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체계가 존재하는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들을 이제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이런 법적 체계가 정비되고 난다면 충분히 역시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질서에 해당되는 여부인데요. 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여부, 내지는 행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적으로는 피해자, 운행자 내지는 소유자, 그리고 제조사, 그다음에 있는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업체 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험사 또는 자율주행차 운행 환경의 관리업체까지도 구상권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로 신산업과 관련된 분쟁은 100% 모두 중재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교소가 많은 경우 많은 신기술 관련 분쟁들은 그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서는 중재 절차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재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재 합의입니다. 중재 합의는 앞서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입니다. 이 중재 합의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좀 포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의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서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서면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그 중재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중재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재 합의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합의와 사후 합의로 나뉩니다. 사전 합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합의는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분쟁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살펴보면 국문으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계약의 어느 부분이든 관계없이 관련된 모든 분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작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하는 외에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중재지, 준거법, 언어 등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부분이므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부가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사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합의는 사전 합의와는 달리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를 얘기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유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으로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구를 보면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분쟁에 대해서 이제 그 분쟁 중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효율적인 절차 진행, 그리고 이미 분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 중재지, 준거법, 언어 등을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특정을 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분쟁과 연계된 다른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와 합의와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분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재 절차 진행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재 규칙이 꼭 필요합니다. 중재 규칙은 중재 기관마다 별도의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재 절차의 중립성 및 절차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에드옥 중재라고 해서 이제 중재를 하겠다는 합의만 있고 모든 절차를 당사자들이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재라는 제도의 첫 발자국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번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분쟁이 발생해서 관계가 좋지 않은 당사자 간에 그런 절차 하나하나를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의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재 규칙을 따라서 중재 기관에서 중재 규칙을 따라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중재 규칙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 서면 및 자료의 권리, 심리 개최, 중재 비용 등 절차 전반에 관한 중재의 시작부터 판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재 기관마다 각각의 중재 규칙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데요. 그 중재지의 영향을 중재의 절차를 관할하는 중재법이나 아니면 준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재인 그리고 중재판정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일단 중재판정부가 중재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무국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여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재판정부가 일단 구성되고 나면 중재 절차의 모든 중요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분쟁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중재판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중재판정부이기 때문에 이 중재판정부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할지가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재판정부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절차와 관련된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재기관에서는 중재 취임 실학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서약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을 구성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재 합의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보유한 그 중재인의 풀 안에서 명부 안에서 이제 중재판정부가 구성하기 때문에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을 선정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재지와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지는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이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해당 분쟁의 실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미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미국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중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재 절차의 진행 및 중재 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허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해당 국가가 똑같이 뉴욕협약의 체약국이어야 된다는 조건에 따라서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잘 살펴서 중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요. 중재 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국내 중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중재법에서 이제 중재 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가 뉴욕 컨벤션의 체약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또는 소송에 비해서 이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선호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상사원의 중재 및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상사원의 중재 규칙은 크게 국내 중재 규칙과 국제 중재 규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 절차의 진행에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두 규칙이 동일하지만 중재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던가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인원의 수, 결정 기준 이런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중재 규칙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서 총 7개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국가에 그런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재지로서의 서울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법 제도 자체도 좀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대륙법계 국가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미법계의 전문적인 이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실무 이제 특히 신산업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그런 인천공항이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허브로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 내지는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를 중재지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하나의 이제 분쟁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총 1,715명의 이제 등록된 중재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중에서 이제 신산업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보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 중재인이 총 211명이 있고요.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분야 중재인이 16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외부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분쟁 해결 조항을 작성할 때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재인 윤리강령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제 그런 중재 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작년 이제 저희 중재사건 분야별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지금 지적재산권 내지는 정보통신 분야의 사건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380여 건 정도 되는 전체 중재 사건 중에서 약 20% 정도가 지적재산권 내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 이제 분쟁 원인들로 봤을 때 탑3 정도에 되는 거고요. 2014년 이후에 이제 정보통신과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분쟁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